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다. 오쿠노제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가 일본이 보복한다고 하자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은 우리를 강하게 위협하고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위협이 나오자 한국 내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우려 섞인 말보다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본을 향해 분노하며 다시 일본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기업들은 하나둘씩 짐을 쌌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는 자회사 방송에서 한국을 비하하고 왜곡하며 강한 반감을 사 한국에서 철수했고,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브랜드 올림푸스도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닛산자동차는 한국에 법인을 세운 지 16년 만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짐을 싸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 혼다는 닛산의 철수에 긴장하면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했습니다. 닛산이 빠졌기 때문에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일본계 브랜드들이 한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도요타 혼다는 닛산이나 여타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측은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사랑받아왔기에 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앞세워 과거 판매량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렉서스를 필두로 도요타 혼다는 디젤 게이트와 화재 사건으로 인해 독일차가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큰 반사이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도요타는 2015년 회계 연도만 해도 매출이 5,969억 원에 그쳤지만 1조 1,976억 원으로 급증했고 수익성도 높아 해당 회계 연도 영업이익률이 5.7%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또한 2018년도 회계연도 매출액이 4,764억 원으로 3년 전 2,133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같은 호시절이 있었기에 한국의 불매운동은 곧 지나가고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길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이 다시 보복하겠다는 위협에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기업들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 기업이 매출이 줄 때 유일하게 ABC마트는 매출이 6.7%나 늘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세븐일레븐은 6월부터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던 아사히 맥주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9%까지 떨어지며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으며 영업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올 여름이기에 세븐일레븐에서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본 제품이 들어오는 일은 어림없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던 일본의 기대는 이번 보복 발언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감염병 사태는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도 풀지 않고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바이러스 대책에는 한국과 협력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한국이 먼저 피폐해줄 것이라고 했던 아소다로 부총리는 또다시 어이없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소다로는 일본의 코일9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7명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 인사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일본만의 특별한 바이러스 약이 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항상 당신네 나라와 일본은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대답했고 상대는 항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인의 생활 문화 수준이 타국에 비해 뛰어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소다로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가 높다는 견해가 해에도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소다로는 자신의 대답에 상대가 왜 말을 잇지 못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전화가 왜 오지 않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지만 일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해 뜨거웠던 한국의 구호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한다.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 씨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베는 내관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또 거짓말이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경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소리만 치던 아베의 밑바닥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총리가 되기 위해 일본 국민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방 영토 문제입니다.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북방 영토를 일본이 반환받겠다고 한 것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도리어 푸틴에게 돈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아예 러시아 영토로 확정되도록 지원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일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입니다. 아베는 스스로 이 문제의 대책 본부장이 되면서 북한이 데려간 일본인을 귀환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베의 정치적인 쇼맨십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와 이 문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관방장관으로 발탁되기는 했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베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5명의 피해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아베가 갑자기 절대 돌아가게 할 수 없다면서 혼자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완전히 국민적인 스타로 등장하면서 아베는 결국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베는 2006년에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베는 바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스스로 본부장에 취임했으며 납치 문제 담당 장관 자리를 신설하는 등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베는 총리로 만들어준 이 문제를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으로 일본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강경책만으로는 정치적인 지지는 얻을 수가 있어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9월 또다시 일본의 총리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아베는 총리 당선 직후에 도쿄에서 열린 피해자 전원 귀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집회에 갑자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아베는 또다시 이 문제가 자신의 첫 번째 정치적 사명임을 공언합니다. 다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해 나가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2006년 이 문제의 강경 자세로 졸지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베는 1997년에 결성된 피해자 가족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 구축에는 꼭 필요한 단체니까요. 이 피해자 가족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다 시게루입니다. 그의 딸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고향인 니가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 실종됐고 나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가 1986년 8월에 김철준과 결혼해 1987년 9월에 딸을 낳았지만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1994년 4월 1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북한이 메구미의 유고를 일본에 넘겨주었으나 일본 정부가 DNA 감정을 해본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구미의 생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아버지 시게루 씨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게루 씨는 모임의 대표로서 40여 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며 서명 활동과 1400회 이상의 강연회를 이끌어온 피해자 구출 운동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특히 조선인 학교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면서 모두가 귀한 아들, 딸이라며 포용했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머와 재치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에게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인 시게루 씨가 5일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애도와 슬픔에 젖었습니다. 시게루 씨의 소식은 즉각 해외 언론과 일본 내에 속보로 전해졌고 시게루 씨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시게루 씨의 소식을 접하고 국무부의 성명으로 깊은 애도를 드린다. 그의 사역에 찬사를 보내며 북한은 이들을 해방해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는 시게루 씨의 사망 소식에 미안함이 가득하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이런 애도에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에 이 문제를 이용한 아베, 메구미의 아버지는 억울하다 라는 특집 칼럼은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가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문제가 계기가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용만 하고 조금의 해결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베는 이 문제를 출세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기 위해 강경책만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강경한 리더십으로 정치적인 이득만 취했다는 거죠. 아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방관하고 있는 냉혈한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도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파탄시키고 협상 창구를 직접 파괴시켜 놓고는 말로만 협상과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는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한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종합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교뿐 아니라 협상 상대를 설득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문춘도 시게루 씨의 간절한 소원을 봉쇄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특집 칼럼에서 아베의 정치적인 꼼수와 지도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강경 자세를 취한 것으로 총리까지 하게 된 아베는 시게루 씨의 활동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무능력한 아베가 이 문제로 총리가 되고 15년 동안 지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려먹을 동안에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8일 작은 교회에서 50여 명의 가족장으로 시게루 씨의 장례를 치르고 9일 기자회견을 한 부인 사카 씨는 딸을 만나지 못해 힘이 다했다. 시게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피해자 가족은 노인들이고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 정부는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아베와 자민당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의 말과 다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때마다 말로 점수 따는 방법을 아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특히 아베는 제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 강경하고 단호한 이미지로만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만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린 시게루 씨까지 이용할 때까지 이용한 아베입니다. 이렇게 정말 앞뒤 없는 지도자를 세운 일본 국민들이 한심합니다.